어머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일단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해주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되면 엄마에게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말하기 싫어요? 그러면 공부는요? 하기도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또 나한테 잔소리해요? 그러면 하기 싫어요. 아이를 보면요, 정말 혼란스러우실 때가 많을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말 잘 듣는다는데 아니 왜 내 말만 이렇게 안 들어?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때가 제일 답답하시거든요. 그래서 9가지의 아이의 기질적 특성을 좀 잘 이해하셔서 알맞은 놀이법과 학습법을 적용해야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기질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이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이며 아이가 공부를 처음 시작합니다의 저자 손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똑똑한 아이가 공부 잘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아이, 그리고 행복한 아이가 학습 동기도 좋고요, 성적도 더 좋게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건 정서적 만족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서적 만족을 느끼는 건 아이의 기질에 따라 만족하는 방식이 모두 달라서 아이의 기질에 맞게 어떻게 정서를 만족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 공부에 흥미를 끌지? 그런데 사실 그 아이 모습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아이가 딱 공부를 주면 어떠냐면, 어려워, 머리 쥐어뜯으면서 이거 언제 다 해? 공부 또 해?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모습에서 공부에 흥미를 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아이에게 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면 일단 하기 싫잖아요. 좀 아이 수준에서도 공부가 좀 쉽다, 나 할만한데 해서 자신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아이에게 공부 흥미가 생길 겁니다. 두 번째, 아이가 잘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라면 이미 시작도 전에 지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양보다는 적게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 이거 해냈어 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거 3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발 공부가 끝나면 완전한 자유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이 항상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가 쉽게 금방 해내면요, 이것 봐, 너 해낼 수 있었잖아, 할 수 있지 그치? 하고 아이의 동의를 얻은 것 마냥 더 하자고 해요. 근데 아이는요, 나는 성취감을 얻었어요. 그러면 꼭 보상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다시 또 하고 싶어, 잘 해내고 싶어 라는 선순환이 일어나려면 꼭 아이에게 공부가 끝나면 자유 시간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보면요, 정말 혼란스러우실 때가 많을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말 잘 듣는다는데 아니 왜 내 말만 이렇게 안 들어? 느껴지실 때 있을 거고요. 내 아이를 이렇게 보면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때가 제일 답답하시거든요. 그래서 9가지의 아이의 기질적 특성을 좀 잘 이해하셔서 아이에게 알맞은 놀이법과 학습법을 적용해야 아이가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기질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활동성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 이 2가지가 모두 아이에게는 학습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활동성이 너무 높은 아이들은 에너자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차분한 상태에서 머리는 좀 명료하고 또릿한 상태에서 공부가 제일 잘 돼요. 그런데 활동성이 너무 높은 아이들은 차분할 수가 없어요. 내 남아도는 에너지를 어디선가 막 발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해요. 그럼 이제 ong덩이를 탁 의자에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는 엉덩이는 붙어 있으니까 뭘 움직이냐면 손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 좀 가만히 둬, 연필 잡아, 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 가만히 둔 아이는 뭘 움직이냐면 입이라도 움직여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엄마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해. 너 할 거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도 붙잡혔지, 손도 붙잡혔지, 입도 붙잡힌 아이는 뭐가 움직여야 되냐? 생각이라도 딴 생각 해야 되는 아이가 활동성이 너무 높은 아이. 차분해질 수가 없으니까 공부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활동성이 너무 낮아요. 그런 아이들은요, 공부하자 이제 막 시작하잖아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기운이 다 빠졌어요. 이래도 어려움이 생기겠죠. 활동성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힘들 거예요. 또요, 규칙성이라는 기질이 있습니다. 사실 공부는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지루한 것을 반복해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규칙성이 낮은 사람들은요, 정해진 계획이 있는데도 지키기 어려워요. 지금 하고 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예요. 그래서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충동성이 높고 자유분방해요. 욕구 지연이 안 돼서요,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또요, 주의력이 너무 낮을 때, 지속성이 너무 낮을 때도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지속성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지속성이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일도 오래 유지할 수 없어요? 공부는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의력은 뭐냐면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런데 해야만 해요. 아니면 엄마가 바래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싫은 걸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공부 과목 중에 그래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자극 민감성이 너무 높은 아이들 힘들어요. 왜? 민감한 아이들은요, 정말 신경 쓸 게 많아요. 보이는 것도 많고요, 들리는 것도 많고요, 느껴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밖에서 엄마 아빠가 쏙닥쏙닥거려요. 그거 다 들려요. 참견하고 싶어요? 그럼 난 공부 못하죠. 공부에 방해거리가 많은 아이들이, 자극 민감성이 너무 높은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되겠죠. 그냥 우리 아이 기질은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활동성이 너무 높고 낮은 아이들을 활동성을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에너자이저예요. 항상 기운이 넘쳐요. 그러면요, 아무리 야 공부해 해도 안 되니까요, 즐겁게 에너지를 좀, 땀을 쭉 빼면서 이미 지치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니 그렇게 놀고 지치면 막상 공부할 때 피곤해가지고 우리 엎드려 자게 되잖아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데요. 활동성이 너무 높은 아이들은요, 쉽게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에너지 발산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학습을 시키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활동성이 높은데요, 그냥 야 나가 놀아라 하고 놀게 하면요, 그거는 쉽게 에너지 발산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목표가 있는 활동을 시키셔야 돼요. 그게 뭐야 도대체? 하고 생각하실 건데요. 쉽게요,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처럼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떤 놀이의 목적이 있냐면, 나는요 술래한테 갈 건데요, 술래한테 들키지 않고 갈 거예요.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는요 술래한테 들키지 말아야 되지만 누구보다도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는 어디서 체력이 소진이 되냐? 달리면서 멈추면서도 소진이 되겠지만, 내가 술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에서도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요, 해냈어요 하는 도전을 해서 성취한 결과에도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많은 아이들은요,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목표가 있다, 내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하는 활동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활동성이 너무 낮은 아이들은요, 별것도 안 했는데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쉽게 지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체력을 저장하는 저장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아이의 기초 체력을 늘리게 하시는 게 나중에 엉덩이 힘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규칙성이 너무 낮은 아이들 걱정이시잖아요. 그러면 규칙
규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규칙을 확실하게 정해주셔야 되세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무조건 학교 가서도 샌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집에서 지켜야 되는 시간들,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학교를 가기 전에는 언제까지 준비해야지, 이렇게 시간에 맞게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요, 방학 때예요. 엄마들이 그동안 규칙 잘 지키라고 맨날 잔소리 하시다가 방학 때면 아이도 좀 불쌍한데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풀어주시면요 이대로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풀어주면 나중에 엄마만 힘들 일을 더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일관적인 양육 태도가 너무 중요한 아이가 규칙성이 낮은 아이들입니다. 또 이제 주의력과 지속성이 낮은 아이들. 아니, 좋아하고 잘하는 것도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어려운 거는요 더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공부를 유지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의 수준보다 쉽게, 아이가 유지할 수 있는 시간보다 짧게, 그리고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양보다 적게. 그래서 아이가 느끼기에 엄마 정말 이것만 하면 끝이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나는요 아이 시키는 거요 남들에 비해서 정말 조금밖에 안 시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니요. 아이는요 이미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다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만큼 해도 좋아.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 돼요. 조금씩 모아진 이 주의력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자극 민감성이 너무 높아요. 그럼 별걸 다 신경 쓰네요. 그럼 엄마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쟤는 좀 무던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보면요 민감한 사람보다 좀 무던한 사람, 둔한 사람이 편하게 살아요. 왜요? 중요한 것만 신경 쓰고 쓸데없는 건 좀 무시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럼 민감한 사람을 어떻게 좀 둔하게 만드느냐? 절대 나 민감하다고요 보호해줘요, 나 싫은 자극 절대 안 받게 해요, 이러면 계속 똑같은 자극이 민감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이들에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싫은 자극이어도 안 느끼고 싶어도 노출이 되어야 둔해질 수 있습니다. 자극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나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자극의 경험에 노출시키셔서 나 이거 해보니까 괜찮네, 나 이거 무서웠는데 아니네 하고 경험을 통해서 민감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많이 노출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요 엄마가 아빠가 이야기하면 다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아이에게 맞는 롤모델을 찾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프로게이머?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씩 꼭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너는 그 사람을 왜 좋아하니? 이렇게 탓하고 안 좋은 모습만 굉장히 보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아이돌이든 프로게이머든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쉽게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죠. 아이에게 괜히 척만지실 말 하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서 장점을 아이가 좀 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가 엄마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몰입할 수 있을까? 그 좋아하는 사람이 그동안 노력한 그 장점을 아이가 똑같이 본받아서 노력할 수만 있어도 아이의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 롤모델이 왜 대학교를 나와서 어디를 갔어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그곳을 함께 가보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그분이 있었던 거야. 그래, 너도 그러면 같이 다닐 수 있잖아. 이렇게 동기부여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척지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요, 긍정 언어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앞에서요,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일단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해주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되면 엄마에게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말하기 싫어요? 그러면 공부는요 하기도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또 나한테 잔소리해요?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주셔야 아이가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조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
생활할 때 공간이 있어요. 내가 식사할 때는 식탁에서 해야 되고요. 공부할 때는 책상에서 해야 돼요. 이게 분리가 잘 안 되면 머리도 혼란스러워요. 나 책상에 앉으면 뇌가 나 책상에서는 공부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일상에 맞게 분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는 일찍부터 씻는 곳, 밥 먹는 곳, 공부하는 곳, 자는 곳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나눠만 주면 되느냐? 아니요. 정리가 좀 깔끔히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눈이 어디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말할 때요. 아이 뒤통수를 보고 말하면요. 아이는 내 이야기 하나도 안 듣는 것 같거든요. 일단 아이의 눈을요. 나에게 주목시킨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면 아이가 잘 들어요. 근데 집안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시선이 분산될 것이 많다. 그러면 공부할 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엄마 아빠가 할 일이 그럼 많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맨날 일하고 와가지고 청소도 해야지, 규칙도 지켜줘야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공간은 아이가 스스로 치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어머님들, 엄마 이거 어딨어? 이거 어디다 놔? 이 얘기 좀 듣지 않게 공간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 가족들 모아서 알려주세요. 여기는 이거 놓은 곳이야. 여기다가 꼭 사용하고 넣어놔. 옷 입는 곳도요. 여기는 이곳이야 하고 아이의 구역을 나눠줘서 엄마를 더 이상 찾지 않게 해주셔야 정리도 되고요. 엄마 할 일도 줄어들고요. 아이는 시선이 분산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일 거예요. 또 하나는요. 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아이가 할 일을 눈이 볼 수 있게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쉽게는요. 생활계획표요. 이거 방학 때만 만드시지 마시고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어디 크게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야, 너 지금 씻어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선아, 너 지금 뭐 해야 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이에게 커닝 페이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생활계획표 딱 한번 보고 엄마 지금 씻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요. 그것도 좀 잘 안 된다 하면 욕실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욕실 들어가면 1. 양치하기, 2. 세수하기 이렇게요. 아이들마다 옷 입는 순서나 씻는 순서가 다르지만 아이가 나는 이거 먼저 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적게 하셔서 곳곳에 붙여 놓으시면 눈이 따라가서 읽은 것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꼭 할 일을 쫓아가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더 안 되는 애들은 간호사 팔찌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할 일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내 팔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이거 했다 하면 체크하고 다음에 할 일은 뭐지?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 하시면요. 환경 분위기를 확 기분 전환을 확 바꿔주는 방법도 있어요. 집에서는 공부 얘 안 되는구나. 카페를 데리고 가시거나요. 아니면 도서관 데리고 가보세요. 그러면 남들은 다 열심히 막 책을 읽고 있고 뭘 열심히 몰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나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집에서만 전쟁 치르지 마시고요. 나도 기분 전환이 필요하고 아이도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환경을 아예 전환시켜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이가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좋아요. 공부를 30분을 했으면 10분은 꼭 쉬는 시간을 가져서 나 뭐 해낸 것에 대한 성취와 보상을 느끼게 하자 하는 게 아이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아이에게 객관적인 모습, 본인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꼬맹이들 같은 경우에요. 공부하는 거 엄마가 찍어볼게 하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왜 나를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아이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들여다보시면요. 열심히 정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찍은 그 모습을 아이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활동성 높은 아이들도 느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움직였나? 말이 많았나? 느끼게 돼서 그거 조금은 조절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또 찍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찍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공부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마음이요, 아이의 공부를 굉장히 방해하는데요. 불안한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종종거리게 돼요. 그런데 왜 종종거리게 되냐면 예민해져요. 지금 누가 온 거 아니야? 무슨 소리지? 이렇게요. 그래서 불안하면 주의력을 제일 떨어뜨려요. 그래서 주의력을 떨어뜨리면 공부에 무조건 방해가 되니까 불안한 마음을 좀 안정시켰으면 좋겠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첫 번째 방법이 마음 챙김 시간 갖기입니다. 근데 마음 챙김이 뭐냐면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이거 그러면 안 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 챙김 시간이 왜 중요하냐, 정말 내가 들은 생각과 느낌 그게 부정적이어도 그냥 이해해 주자인 거예요. 맞아, 나는 수학이 진짜 싫어, 나 공부도 싫어, 공부시키는 엄마가 정말 미워, 내 감정이 그래. 이 감정은 틀린 감정이 아니야. 일단 나를 알아주는 내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될 거예요. 이 힘이 쓸데없는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불안을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는 시간이 아닌 내 감정을 알고 내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마음챙김 시간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내 감정을 좀 이해해주고 내 감정을 좀 토닥여주는 시간을 아이와 함께 가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요, 제발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교는요, 돈을 주고 스트레스를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SNS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타인과 너무 비교하거든요. 이거는 성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너무 비교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SNS에 노출 시간을 아예 줄여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 할 일을 많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공부할 시간을 늘릴까? 학원 보낼 시간을 늘릴까? 그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놀이할 시간, 산책할 시간, 운동할 시간, 이런 시간으로 스마트폰 좀 멀리하고 미디어 좀 멀리하는 시간을 좀 갖자.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좀 줄이시면 아이의 불안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인 아이들은요, 사실 공부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일과 중에요, 못해도 2번 이상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밥 먹는 거, 씻는 거, 어딜 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는요, 못해도 2번씩은 꼭꼭 해요. 그런데 이 일과 중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자조기술들은요, 정해진 시간 안에 해내야만 나머지 노는 시간이나 아니면 숙제할 시간이 생겨요.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들이 항상 골이 터지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좀 빨리 좀 밥 먹어, 빨리 준비하고 학교가, 너 늦겠다, 맨날 이러시거든요. 이거 청소년 때 잡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 생활습관, 밥 먹고 씻고 옷 입고 학교 갈 준비하는 건 시간 안에 그냥 빠릿빠릿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공부 습관은요, 초등 저학년이기 때문에 읽기 습관, 쓰기 습관 정도는 아이에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눈과 귀로 함께 하는 것이 기억에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서 내가 보는 것들을 말로 읽는다면 훨씬 공부 효과에도 좋을 거고요. 말하는 것과 발표하는 데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읽기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라도 좀 읽어서 아이가 읽는 거를 눈으로라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테니까 읽기 습관 잡아주시고요. 쓰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손이 하는 일을요, 계속 쫓아가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쓰기가 학습에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잡아주는 연습이 우리 학교에서 알림장 쓰라고 하고요, 받아쓰기 연습시키는 것도 다 이 이유니까 우리 집에서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 하고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공통적인 게 긍정성을 높이는 건데요,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해야 자존감이 높여지고요, 내가 어떤 실수와 실패를 했어요,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하고 긍정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비판과 거절보다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좀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실패
실패와 실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이와 놀이를 하면서 실수하는 일도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패를 하는 경험, 왜? 아이가 놀다가 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주셔서 아이가 놀이 안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경험치를 많이 쌓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 최소 2시간은 놀이 시간을 제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살아요. 아이의 권리는 또 놀이예요. 그래서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시면서 삶의 목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살라고 놀이 시간을 꼭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사실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더 관심 있고 친구 무리에 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주셔야 될 거, 아이의 위생 관리, 외모 관리예요. 위생을 신경 쓰지 않고 외모를 신경 쓰지 않으면 또래 집단에서 어려움이 많아져요. 물론 냄새 난다, 아니면 너 왜 그렇게 생겼냐 하고 놀리는 아이들의 문제가 이미 존재하지만, 신경을 안 쓴다는 건요, 내가 또래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도 별로 없다는 거고,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없다는 건 아이가 뭔가 의욕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잘 보셔서, 아니 우리 아이의 기질적 특성이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요? 그러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니 신경을 써야 되는 아이가 자꾸 별로 씻고 싶어 하지 않고, 외모, 특히나 아이들은 머리 위치나 양말 무늬까지 신경 쓸 때거든요. 그런 거 관심이 없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될 때여서 아이들의 외모 위생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초등 고학년이기 때문에 주의력 떨어지는 아이들 많을 거예요. 근데 언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우리 시험 기간에요, 제일 주의력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가 언제냐면 쉬는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 야야 뭐 나올 것 같아? 친구가 왜 이렇게 말해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가 막히게 저장이 잘 되거든요. 이걸 우리 아이에게 활용하셔서 5분 공부하면 5분 테스트 보는 시간, 이렇게 활용하면요 공부가 훨씬 효율적으로 될 거고요. 조금 늘리면 10분 공부했으면 10분 테스트 기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요 아이의 짧은 주의력을 높이게 하는 방법도 초등 고학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또 아이가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좀 지지해 주세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뭐 하나에 몰입하는 힘이 있으면 그 아이는 성공할 힘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은요 다른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 중고등학생은요 우리 부모님에게 별로 관심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으나 이거 하나만큼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감정을 다 드러나게끔 감정 폭발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다 컸고 내 감정을 좀 알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엄마 아빠도 좀 아이에게 기대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때 아이들은요 굉장히 감정적 영향을 쉽게 받아요. 그래서 동화되기 너무 쉽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네 아빠 진짜 꼴보기 싫어, 나 아빠랑 못 살겠어,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엄마 살기 싫어, 이런 이야기들,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아이 앞에서 할까 싶겠지만, 아니요, 우리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중고등 아이들은 특히나 감정에 잘 동화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언어를 좀 조심하고 우리 부모님의 감정을 좀 조절해서 아이를 만나자 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요 아이가 잘 지내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지내세요. 근데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아이가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이래서 그런가? 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책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아이의 문제가 부모님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이의 기질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타날 뿐 우리 부모님의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부모님은 아이를 처음 양육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이도 공부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공부인데 이왕이면 아이도 즐겁게 아이의 기질적 특성에 맞게 좀 제공해주자 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아이에게 맞는 기질에 맞는 학습 방법을 우리 부모님도 이해하셔서 아이와 즐거운 공부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 바라는 건요,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부모님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지금 주고 계실 거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기본적인 아이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